부산의 아침은 늘 바다 내음과 함께 시작되었다. 해무가 짙게 들이운 항구 위로 갈매기들이 끼룩거리며 날아오르고 거대한 화물선들은 둔중한 뱃고동 소리를 울리며 망망대해를 향해 나아갔다. 20해 넘게 이 도시에서 살아온 강혜인에게 이 모든 풍경은 마치 숨쉬는 공기처럼 너무나도 익숙하고 또 당연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부산은 그저 아름다운 항구 도시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 부산 해양경찰청장 강철수 경무관의 도시이자 그의 그 강철 같은 원칙과 규율이 지배하는 거대한 왕국이기도 했으니까. 강철수, 그의 이름 앞에는 늘 바다의 호랑이, 불굴의 지휘관이라는 그런 수식어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해양범죄 소탕과 해상구조 작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최고로 불리는 그는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철두철미함과 함께 그 어떤 위협 앞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는 강인한 카리스마로 해양경찰 조직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다. 그의 지휘 아래 부산 해경은 전국 최고의 검거율과 함께 가장 낮은 사고 발생률을 자랑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그는 동기들 중에서 가장 먼저 별을 달고 이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눈부신 성공과 명예 뒤에는 그만큼이나 차갑고 또 엄격한 그의 성품이 숨겨져 있었다. 특히 하나뿐인 딸 혜인에게는 그는 아버지이기 이전에 너무나도 넘기 힘든 거대한 벽이자 벗어나고 싶은 무거운 그림자와도 같은 존재였다. 혜인의 어머니는 그녀가 아주 어렸을 때 지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그래서 혜인은 거의 기억조차 나지 않는 어머니의 빈자리를 늘 아버지의 그 엄격한 가르침과 통제 속에서 채워나가야만 했다. 아버지는 혜인이 아주 어릴 적부터 그녀에게 해양경찰로서 그리고 한 명의 독립된 인간으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강인한 정신력과 책임감을 끊임없이 강조했다.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시작되는 새벽 구보와 혹독한 체력 단련, 그리고 밤늦도록 이어지는 학습과 토론 혜인의 어린 시절은 또래 여자아이들이 흔히 누리는 그런 평범한 즐거움이나 혹은 자유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는 아버지의 그 날카로운 감시 아래 놓여 있었고 아주 작은 실수나 혹은 나태한 모습이라도 보일 경우에는 어김없이 불호령과 함께 엄한 처벌이 뒤따랐다. 강혜인 정신 똑바로 차리지 못할까? 네가 지금 누구 딸인 줄 알고 그렇게 해이한 모습을 보이는 게냐? 이 아비는 너를 그렇게 나약하고 또 어리석게 키운 적 없다. 아버지의 그 서슬 퍼런 호통은 어린 혜인의 가슴에 깊은 상처와 함께 알 수 없는 반항심을 동시에 심어주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또 사랑했지만 동시에 아버지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그런 강한 열망 또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아버지의 그 숨막히는 그늘 아래에서 위태로운 청소년기를 보낸 혜인은 20살이 되던 해에 마침내 아버지로부터 아주 작은 자유를 얻어낼 수 있었다. 바로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하는 것이었다. 물론 아버지는 처음에는 그녀가 당신의 감시가 미치지 않는 그 먼 곳으로 떠나는 것을 극구 반대했지만 혜인의 그 간절한 눈빛과 함께 반드시 성공해서 돌아오겠다는 그 단호한 약속에 결국에는 마지못해 허락을 해주셨던 것이다. 서울에서의 대학 생활은 혜인에게는 그야말로 꿈결처럼 달콤하고 또 자유로운 시간이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그 숨막히는 통제에서 벗어나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하며 젊음을 만끽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녀의 인생에 마치 한 줄기 따뜻한 햇살처럼 한 남자가 나타났다. 그의 이름은 김민준. 같은 대학 경영학과 선배였던 그는 혜인이 평생 동안 동경해왔던 그런 모든 이상적인 모습들을 다 갖춘 남자였다. 부드럽고
또 다정한 말투,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 따뜻한 배려심,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의 모든 이야기를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들어주는 그 깊은 이해심까지. 혜인은 그런 민준에게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민준 역시 해맑고 또 순수한 매력을 가진 혜인에게 깊은 호감을 느끼고 있었다. 두 사람은 아주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혜인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의 감정을 느끼며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다. 민준과 함께 있으면 아버지의 그 무겁고 또 차가운 그림자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혜인에게 있어서 유일한 안식처이자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였다. 그렇게 꿈같은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혜인은 마침내 아주 어려운 결심을 하게 되었다. 바로 자신의 남자친구 김민준을 아버지 강철수 경무관에게 정식으로 소개시켜드리기로 한 것이다. 물론 그 결정이 얼마나 위험하고 또 무모한 도전이 될지 그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분명 민준의 그 평범하고 또 유약해 보이는 모습에 실망하실 것이고, 어쩌면 두 사람의 관계를 격렬하게 반대하실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하지만 혜인은 더 이상 민준을 아버지의 그늘 뒤에 숨겨두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 사랑을 아버지께도 당당하게 인정받고 싶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혹시라도 민준의 그 따뜻하고 또 부드러운 모습이 아버지의 그 얼음장처럼 차가운 마음을 아주 조금이라도 녹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민준 씨,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면 우리 아빠 한번 만나러 가지 않을래요? 혜인이 어렵게 말을 꺼내자 민준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정말 드디어 혜인 씨 아버님을 뵙게 되는 거야. 물론이지 나는 언제든지 괜찮아. 오히려 내가 먼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혜인 씨가 먼저 얘기해줘서 너무 고마워. 민준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혜인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그 순수한 반응에 혜인은 자신도 모르게 피식하고 웃음이 나왔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해오는 것을 느꼈다. 과연 아버지는 민준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리고 민준은 아버지의 그 엄청난 카리스마와 위압감을 과연 감당해낼 수 있을까? 혜인은 앞으로 셔릴 그 폭풍 같은 만남을 예감하며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그녀의 첫사랑은 이제 막 아주 험난하고 또 위태로운 시험대 위에 오르려는 참이었다. 그리고 그 시험의 결과는 오직 하늘만이 알고 있을 터였다. 약속한 주말, 강혜인은 아침부터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였다. 오늘 저녁, 드디어 김민준이 아버지 강철수 경무관을 정식으로 만나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혜인은 옷장문을 몇 번이나 열었다 닫으며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고민했고, 거울 앞에서 자신의 표정을 수십 번도 더 점검했다. 혹시라도 아버지 앞에서 자신이 조금이라도 긴장하거나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 민준 역시 덩달아 위축될까봐 걱정이 되었던 것이다. 괜찮을 거야. 민준 씨는 워낙 착하고 또 예의 바른 사람이니까 아버지도 분명 좋게 봐주실 거야. 혜인은 애써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아버지의 그 서늘하고도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마치 취조라도 하듯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그 특유의 말투. 과연 민준이 그런 아버지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제대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 저녁 식사 시간이 다가올수록 혜인의 긴장감은 점점 더 극에 달했다.
그녀는 몇 번이나 민준에게 전화를 걸어 정말 괜찮겠어요. 혹시라도 너무 부담스러우면 그냥 다음에 하고 약속을 미루려 했지만 민준은 오히려 그런 혜인을 안심시키며 걱정 마. 혜인아, 내가 누군데? 내 남자친구 김민준 아니냐. 아버님께 좋은 인상 심어드릴 자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어. 하고 호탕하게 웃어넘길 뿐이었다. 그의 그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에 혜인은 아주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는 듯 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다. 드디어 약속한 저녁 6시. 혜인과 민주는 함께 아버지의 관사로 향했다. 해양경찰청장 관사는 부산 앞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웅장하고도 위험 있는 모습은 마치 작은 요새를 연상케 했다. 혜인은 그곳을 드나들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괜히 주눅이 들곤 했는데 오늘따라 그 관사의 육중한 철문은 더욱더 무겁고 또 차갑게만 느껴졌다. 너무 긴장하지 마. 혜인아, 다 잘 될 거야. 민주는 혜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정작 그의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음을 혜인은 애써 모른 척 해야만 했다. 관사 안으로 들어서자 거실 소파에는 이미 아버지 강철수 경무관이 정복 차림으로 꼿꼿하게 앉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나 있지 않았지만 그 깊고 검은 눈빛에서는 마치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한 그런 서늘한 기운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아, 아빠, 저 왔어요. 그리고 이쪽은 제 남자친구 김민준 씨예요. 혜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민준을 소개하자 아버지는 아무런 말 없이 그저 고개만 한번 까딱하고는 민준을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다. 민준은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용기를 내어 아버지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버님, 혜인이 남자친구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말씀은 혜인이를 통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 앉게. 아버지의 그 낮고도 무거운 목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갈랐다. 그렇게 시작된 저녁 식사 자리는 혜인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숨막히고 또 불편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아버지는 식사 내내 거의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오직 민준의 얼굴만을 뚫어져라 쳐다보고만 계셨다. 그리고 가끔씩 던지는 그 질문들은 하나같이 너무나도 날카롭고 또 예리해서 듣고 있는 혜인마저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를 정도였다. 김민준 군이라고 했나? 올해 나이는 어떻게 되고 지금 하는 일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장래 계획은 또 어떻게 되는가? 부모님은 두 분 다 건강하게 살아계신 것이고 형제관계는 또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 혜인이와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되었으며 또 어떤 이유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는지도 한번 소상히 말해 보게. 우리 혜인이의 어떤 점이 그리도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는지도 궁금하군. 그리고 만약 결혼을 하게 된다면 자네는 과연 우리 혜인이를 평생토록 책임지고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는가? 아버지의 그 끝없이 이어지는 질문들은 마치 경찰서 취조실에서 범죄 혐의자를 신문하는 그런 형사의 그것과도 같았다. 민주는 처음에는 최대한 침착하고 또 성실하게 아버지의 질문에 대답하려 노력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얼굴에는 점점 더 긴장한 기색이 역력해졌고 목소리 또한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떨리고 있었다. 혜인은 그런 민준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쓰러워서 어떻게든 좀 도와주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그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감히 끼어들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그저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을 뿐이었다. 그렇게 지옥 같았던 2시간의 저녁 식사 자리가 끝나고
민주는 거의 탈진 상태가 된 듯한 표정으로 관사를 나섰다. 혜인은 그런 민준을 황급히 따라 나와 그의 안색을 살폈다. 민준 씨, 괜찮아요, 우리 아빠가. 너무 심했죠? 정말 미안해요. 아니야. 혜인아, 괜찮아. 아버님께서 당연히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해. 하나뿐인 따님을 시집 보내시는데. 얼마나 걱정이 많으시겠어. 민주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지 모르게 깊은 불안감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밤 혜인은 민준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그 전화는 그녀의 그 짧고도 아름다웠던 첫사랑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혜인아, 우리 그냥 여기서 그만 헤어지자. 민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차갑고 또 단호했다. 네, 민준 씨, 그게 지금 다 무슨 말이에요? 혹시 오늘 우리 아빠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빠가 민준 씨한테 너무 심하게 대해서. 그래서 지금 화가 많이 난 거예요. 혜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되물었다. 아니야, 혜인아.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우리가 함께하기에는 우리 사이에 너무나도 크고 또 높은 벽이 가로막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나는 도저히 그 벽을 넘어설 자신이 없어. 미안하다. 혜인아, 정말 미안해. 민주는 그 말만을 남기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혜인은 한동안 그 차가운 휴대폰만을 붙잡고 멍하니 서 있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들었던 그 모든 말들이 마치 현실이 아닌 악몽처럼 느껴졌다. 어떻게 민준 씨가 자신에게 이별을 구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그것도 오늘 아버지를 만나고 온 바로 그날 밤에. 혜인은 도저히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녀는 몇 번이고 민준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그의 휴대폰은 이미 전원이 꺼져 있었다. 그날 밤 혜인은 흐마레테, 하주메테 아버지라는 존재를 진심으로 원망했다. 아버지의 그 숨막히는 엄격함과 차가운 카리스마가 결국에는 자신의 그 소중한 첫사랑을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짓밟아 버렸다는 그런 생각에 그녀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함께 깊은 슬픔을 느껴야만 했다. 그녀는 자신의 방 침대에 엎드려 베개가 다 젖도록 밤새도록 울고 또 울었다. 그리고 그 눈물 속에서 그녀는 아주 어렴풋이나마 깨닫고 있었다. 자신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 길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그 냉혹한 현실을 말이다. 아버지의 그 거대한 그림자는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또 어둡게 그녀의 삶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그 그림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아주 길고도 험난한 싸움을 시작해야만 할 운명이었다. 김민준이 그렇게 허무하게 떠나버린 후 강혜인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렸다. 그녀는 며칠 밤낮을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눈물로만 지새웠다. 아버지 강철수 경무관에 대한 깊은 원망과 함께 자신의 그 나약하고 또 무력했던 모습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자괴감이 그녀의 온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 했다. 결국 이렇게 될 것이었나. 그녀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아주 조금씩 그리고 아주 서서히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자유에 대한 갈망이었다. 더 이상 아버지의 그 숨막히는 그늘 아래에서 아버지의 그 강철 같은 원칙과 규율 속에서 꼭두각시처럼 살아가고 싶지 않다는 그런 절박한 외침이었다. 그녀는 이제 20살이 넘은 어엿한 성인이었고 자신만의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고 또 책임질 권리가 있었다. 비록 그 길이 아무리 험난하고 또 위태로울지라도 그녀는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며칠 후 혜인은 마침내 용기를 내어 아버지 앞에 섰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단호하고 또렷한 눈빛으로 자신의 결심을 이야기했다. 아빠, 저 이번 학기 끝나면 휴학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아버지는 아무런 말 없이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혜인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의 그 깊고 검은 눈빛 속에는 여전히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혜인은 그 침묵이 결코 긍정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하고 싶은 일이라니 그게 대체 무엇이냐? 내 전공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쓸데없는 일이라도 하겠다는 것이냐? 아버지의 그 낮고도 위압적인 목소리가 혜인의 심장을 짓눌렀다. 아직 정확하게 뭘 하고 싶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대로 그냥 학교만 졸업하고 아빠가 정해준 그런 평범하고 안정적인 회사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건 저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제 스스로의 힘으로 제 인생을 한번 개척해보고 싶어요. 혜인은 용기를 내어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아버지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가 싶더니 이내 그의 입에서 불호령이 떨어졌다. 쓸데없는 소리 내까짓 것이 뭘 안다고 감히 내 인생을 개척하겠다는 것이냐. 너는 그저 이 아비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그게 바로 너를 위한 최선의 길이고 또 가장 안전한 길이다. 더 이상 그 어떤 헛소리도 듣고 싶지 않으니 당장 네 방으로 돌아가서 공부나 똑바로 하도록. 하지만 이번만큼은 혜인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그 서슬 퍼런 호통 앞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당당하게 맞섰다. 싫어요. 아빠 이제 더 이상은 아빠가 만들어 놓은 그 숨막히는 새장 속에 갇혀서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제 제 날개로 한번 훨훨 날아보고 싶다고요. 설사 그 끝이 추락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제가 선택한 그 길을 후회 없이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날 혜인과 아버지는 아주 오랫동안 그리고 아주 격렬하게 다투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서로를 설득하거나 혹은 이해시키지 못했고 결국 두 사람 사이에 그 깊은 감정의 골만이 더욱더 깊어져만 갈 뿐이었다. 그리고 며칠 뒤 혜인은 아버지에게 짧은 편지 한 통만을 남겨놓은 채 아무도 모르게 집을 나와버렸다. 그것은 그녀의 그 길고도 험난했던 독립전쟁의 서막이자 동시에 그녀의 그 위태로운 새로운 항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했다. 집을 나온 혜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이 앞으로 살아갈 작은 방 하나를 구하는 것이었다. 다행히 그녀에게는 그동안 아버지가 주셨던 용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약간의 비상금이 있었다. 그녀는 그 돈으로 학교 근처에 아주 작고 허름한 원룸을 하나 얻었고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낮에는 학교 수업을 듣고 저녁에는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었다. 물론 그 생활은 결코 쉽거나 혹은 낭만적이지 않았다. 때로는 배가 너무 고파서 라면 한 봉지로 하루를 버텨야 했고 때로는 밀린 방세 때문에 주인집 할머니의 그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만 했다. 하지만 혜인은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 더욱더 강인해졌고 또 세상 물정에 대해 조금씩 눈을 떠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진실을 밝히는 일이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그 강압적인 통제와 위선적인 모습 뒤에 숨겨진 그 어떤 진실이 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해 왔었고 또 민준과의 그 갑작스러운 이별 역시도 아버지의 그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의해 조종된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신문방송학과로 전과를 신청했고, 동시에 교내 신문사에서 수습기자로 활동하며 글쓰는 법과 취재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혜인은 교내 신문사 편집실에서 아주 흥미로운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박시우. 그는 혜인보다 2살 많은 복학생이었는데 날카로운 눈빛과 함께 어딘지 모르게 냉소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그런 남자였다. 그는 이미 몇 차례의 특종 기사를 터뜨리며 교내에서는 물론이고 외부 언론에서까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유능한 예비 언론인이었다. 혜인은 처음에는 그의 그 차갑고 또 비판적인 태도가 조금은 부담스럽고 또 불편하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그 뛰어난 능력과 함께 진실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에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매료되고 있음을 깨달았다. 시우 역시 처음에는 혜인을 그저 평범하고 또 철없는 신입생 정도로만 생각했지만 곧 그녀 안에 숨겨진 그 강한 의지와 함께 날카로운 통찰력을 발견하고는 그녀를 다시 보게 되었다. 2 사람은 함께 교내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취재하고 또 기사를 작성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또 의지하는 그런 특별한 동료 관계를 펴나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혜인은 시우로부터 아주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깨달을 수 있었다.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또 위험한 일인지, 그리고 그 진실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얼마나 큰 용기와 희생이 필요한지. 혜인 씨, 혹시 그거 알아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것들은 사실 누군가에 의해 아주 교묘하게 조작되거나 혹은 왜곡된 허상일 뿐일지도 몰라요. 진실은 언제나 그 두꺼운 허상의 껍질 뒤에 아주 깊고 또 어두운 곳에 숨겨져 있기 마련이죠. 그리고 우리 기자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껍질을 하나씩 벗겨내고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이고요. 시우는 가끔씩 혜인에게 그런 의미심장한 말들을 건네곤 했다. 혜인은 그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 강철수를 떠올렸다. 아버지 역시도 늘 자신에게 어떤 진실을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버지의 그 강인하고 또 완벽해 보이는 모습 뒤에는 어쩌면 아주 깊고 또 어두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의심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피어오르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혜인은 시우와 함께 부산 지역의 한 어촌 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문의 환경오염 사건을 취재하게 되었다. 그곳은 대대로 해양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해상작전구역이기도 했는데 최근 몇 달 사이에 원인을 알 수 없는 기름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어민들의 피해가 극심하다는 그런 제보를 받고 비밀리에 취재를 시작했던 것이다. 혜인과 시우는 며칠 밤낮을 그 어촌 마을에 머물며 끈질기게 증거들을 수집하고 또 관련자들을 인터뷰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이 사건이 단순한 환경오염 사고가 아니라 어쩌면 그 배후에 어떤 거대한 불법 밀수 조직과 함께 그들을 비호하고 있는 일부 부패한 해양경찰 세력까지도 연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아주 충격적인 정황들을 포착하게 되었다. 혜인은 직감했다. 이것은 자신이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그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자신의 아버지 강철수 경무관과 정면으로 맞서야만 하는 그런 아주 위험하고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녀의 심장이 다시 한번 거칠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의 새로운 항해는 이제 막 그 거대한 폭풍의 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부산 기장 앞바다의 작은 어촌 마을. 강혜인과 박시우는 그곳에 작은 민박집을 구해 며칠째 머물며
의문의 기름 유출 사건과 그 배후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비밀 취재를 이어가고 있었다. 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입을 굳게 다문 채 외부인인 그들을 경계했지만 혜인과 시우는 끈질기게 그들에게 다가가 진심으로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조금씩 신뢰를 쌓아나갔다. 며칠간의 탐문과 잠복 취재 끝에 그들은 마침내 몇 가지 중요한 단서들을 확보할 수 있었다.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한 시점은 항상 한밤중이었고 그때마다 정체불명의 대형 선박 한 척이 인근 해상에 나타났다가 호련히 사라지곤 했다는 것이었다. 또한 마을 이장과 몇몇 젊은 어부들이 그 선박과 어떤 식으로든 연관되어 있는 듯한 그런 수상쩍은 정황들도 포착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취재를 시작한 직후부터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색 승용차가 그들의 뒤를 은밀히 서행하고 있다는 그런 불길한 사실까지도 감지하게 되었다.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조직이 연루되어 있는 것 같아. 혜인 씨, 시우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의 손에는 밤새도록 분석한 그동안의 취재 자료들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단순한 환경오염 사고나 혹은 우발적인 기름 유출이 아니야. 이건 아주 치밀하고 또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규모 해상 밀수 사건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그리고 그 뒤에는 아마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거대한 검은 세력이 도사리고 있을 거야. 혜인 역시 시우의 그 분석에 동의했다. 그녀는 아버지 강철수 경무관으로부터 어릴 적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던 그 수많은 해양 범죄 사건들의 유형과 수법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 사건은 그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이고 또 위험한 그런 종류의 범죄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만약 이게 정말 해상 밀수 사건이라면, 그리고 그 배후에 해양경찰 내부에 누군가가 연루되어 있다면 혜인은 차마 말을 끝까지 잇지 못했다. 자신의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그 신성한 조직이 그런 추악한 범죄에 연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만으로도 그녀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함께 깊은 절망감을 느껴야만 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더욱더 굳건한 결의를 다졌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그 진실을 밝혀내고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야 말겠다고. 그날 밤 혜인과 시우는 다시 한번 위험을 무릅쓰고 그 정체불명의 대형 선박이 나타난다는 인근 해상으로 작은 어선을 빌려 타고 나갔다. 짙은 해무와 함께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아주 험악한 날씨였지만 그들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레이더에 거대한 선박의 희미한 그림자가 포착되었다. 왔다 저놈들이야, 시우가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다. 혜인은 고성능 야간 투시경을 꺼내 그 선박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선박의 갑판 위에서는 수십 명의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무언가를 작은 보트들로 옮겨 싣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며칠 전 그들이 마을에서 목격했던 그 수상쩍은 젊은 어부 몇몇의 얼굴도 섞여 있었다. 틀림없어. 저건 분명 밀수 현장이야. 혜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즉시 휴대용 위성 전화기를 꺼내 부산 해양경찰청 상황실로 연결을 시도했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전화는 계속해서 불통이었고 통신 가능 지역을 벗어났습니다. 라는 그런 기계적인 안내 음성만이 흘러나올 뿐이었다. 젠장 전파 방해 장치를 설치한 건가 시우가 다급하게 외쳤다. 그들의 존재가 이미 발각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아니나 다를까. 그 순간 그들의 작은 어선을 향해 여러 발의 총탄이 날아와 박히기 시작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 대의 소형 고속보트들이 마치 벌떼처럼 그들을 향해 빠르게 접근해오고 있었다. 꽉 잡아 혜인 씨 시우는 다급하게 어선의 엔진 시동을 걸고
방향을 틀어 도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작은 어선으로는 최신형 엔진을 장착한 그 고속 보트들을 따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순식간에 그들의 어선은 여러 대의 고속 보트들에게 둘러싸여 버렸고, 검은 복면을 한 무장 괴한들이 그들의 어선 위로 뛰어 올라와 그들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해인과 시우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수적으로 너무나도 열세였고, 또 그들은 중무장한 상태였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힘없이 그들에게 제압당하고 두 손이 뒤로 묶인 채 그들의 아지트로 보이는 어느 낯선 섬으로 끌려가고 말았다. 그곳은 아주 낡고 허름한 폐쇄된 등대였는데 안에는 수십 명의 무장 괴한들이 삼엄한 경비를 서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한가운데 마치 두목처럼 보이는 한 중년 남자가 아주 여유롭고 또 오만한 표정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황만덕. 그는 부산 일대에서 악명 높은 해상 밀수 조직의 중간 보스급 인물이었다. 크크크, 이게 누구신가? 감히 우리 구역에 겁도 없이 기어들어온 불청객들이 바로 너희들이었군.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얼굴들인데 혹시 며칠 전부터 우리 뒤를 캐고 다니던 그 성가신 파리 새끼들이 바로 너희들이었나? 황만덕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해인과 시우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우리가 누군지는 알 필요 없다. 그리고 너희들의 그 더러운 밀수 현장은 이미 우리 손에 전부 다 촬영되었다. 그러니 순순히 우리를 풀어주고 자수하는 게 좋을 거다. 그게 너희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 해인은 조금도 쉬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다. 하, 인연이 지금 죽을 줄도 모르고 어디서 감히 큰 소리야, 야. 얘들아, 인연 주둥이에서 다시는 그따위 개소리 못 짓거리게 아주 그냥 본때를 보여줘라. 그리고 저놈은 일단 저기 창고에다 쳐넣어둬. 나중에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고통스럽게 처리해주지. 황만덕의 그 잔인한 명령과 함께 무장 괴한들이 일제히 해인과 시우에게 달려들었다. 시우는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갔고 해인은 다시 한번 필사적으로 저항하려 했지만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또 수적으로도 너무나도 불리한 상황이었다. 결국 그녀는 괴한들의 무자비한 폭행에 정신을 잃고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그녀의 흐릿해져가는 의식 속으로 황만덕의 그 비열하고도 잔인한 웃음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해인은 온몸이 끊어질 듯한 극심한 고통과 함께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차갑고 축축한 시멘트 바닥 위에 아무렇게나 내팽개쳐져 있었고 온몸은 밧줄로 꽁꽁 묶여 옴짝달싹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였다.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오직 아주 작은 창문 틈으로 희미한 달빛만이 새어 들어오고 있을 뿐이었다. 시우 씨, 박시우 씨, 정신 좀 차려봐요. 해인은 옆에 쓰러져 있는 시우를 흔들어 깨웠다. 다행히 시우는 아직 의식을 잃지는 않았지만 그 역시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또 몹시도 지쳐 보이는 모습이었다. 혜인 씨, 괜찮아요. 저놈들이 혜인 씨한테 무슨 짓이라도. 나는 괜찮아요. 시우 씨나 걱정해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든 여기서 빠져나가야 하는데. 혜인은 주변을 둘러보며 탈출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이 갇혀있는 이곳은 아주 낡고 또 견고한 창고였고 유일한 출입구인 철문은 밖에서 단단히 잠겨있는 듯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하지만 혜인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 강철수 경무관의 딸이었고 또 대한민국 해양경찰의 자랑스러운 예비 경찰관이었다. 그녀는 반드시 여기서 살아나가서 저 황만덕과 그의 밀수 조직, 그리고 어쩌면 그들 뒤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는 그 거대한 검은 세력의 실체를 만천에 드러내고야 말겠다고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다. 그녀의 그 뜨거운 심장이 다시 한번 거칠게 뛰기 시작하고 있었다. 낡고 축축한 폐등대 창고 안. 강혜인과 박시우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아무렇게나 내팽개쳐진 채 깊은 어둠 속에 갇혀 있었다. 혜인은 온몸을 꽁꽁 묶은 밧줄을 풀어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밧줄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옆에 쓰러져 있던 시우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아까 괴한들에게 끌려오면서 머리를 심하게 다쳤는지 미동도 없이 거친 숨만 몰아쉬고 있었다. 시우 씨, 박시우 씨, 정신 좀 차려봐요. 혜인이 다급하게 그를 불렀지만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혜인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이대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일까?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삶을 찾으려 했던 그 모든 노력들이 결국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것일까? 그때 창고 밖에서 육중한 철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황만덕과 그의 수하 몇 명이 안으로 들어왔다. 황만덕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혜인에게 다가와 그녀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고는 말했다. 크크크, 정신이 좀 드나. 이년아 내년이 그렇게나 잘났다고 하더니 결국에는 이렇게 내 소나기에 잡히는 신세가 되었구나. 어떠냐, 이제 좀 현실이 느껴지나. 혜인은 그의 그 더러운 손길을 뿌리치며 분노에 찬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황만덕, 내 놈이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제대로 알구나 하는 소리냐. 너희들의 그 추악한 밀수 현장은 이미 우리 손에 전부 다 촬영되었고 이 사실이 곧 세상에 알려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더 이상 발버둥 치지 말고 지금이라도 순순히 우리를 풀어주고 자수하는 게 좋을 거다. 하인년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지금 내년 목숨이 내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정녕 모른단 말이냐. 황만덕은 혜인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갈겼다. 혜인의 입가에서 붉은 피가 터져 나왔지만 그녀는 고통스러운 신음 한 번 내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매서운 눈빛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내년, 그 눈깔이 아주 마음에 안 드는군.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아주 조금만 더 기다리면 내 그 잘난 눈깔에서 아주 그냥 피눈물이 쏟아지게 만들어줄 테니까. 크크크, 황만덕은 그렇게 한참 동안이나 혜인을 조롱하고 또 협박하더니 이내 부하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하고는 다시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리고 잠시 후 부하 중 한 명이 작은 주사기 하나를 들고 혜인에게 다가왔다. 주사기 안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투명한 액체가 들어있었다. 이게 뭐냐? 나한테 무슨 짓을 하려는 거냐? 혜인이 공포에 질려 소리쳤지만 괴한은 아무런 대답도 없이 그녀의 팔에 강제로 그 주사기를 꽂으려 했다. 혜인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이미 온몸이 밧줄로 묶여있는 상태였고 또 여러 명의 괴한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기에 결국에는 힘없이 그들의 손에 제압당하고 말았다. 그리고 차가운 주사바늘이 그녀의 팔뚝을 파고드는 그 순간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의식을 잃고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다. 한편 부산해양경찰청장실에서는 강철수 경무관이 밤늦도록 자리를 지키며 초조하게 딸 혜인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혜인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고 그의 마음속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그는 이미 며칠 전부터 혜인이 어떤 위험한 사건에 연루되어 비밀리에 취재를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어렴풋이나마 눈치채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딸아이의 그 독립심과 능력을 믿었기에 그리고 혹시라도 자신이 괜히 간섭했다가 오히려 일을 그르칠까봐 그저 몰차 뒤에서 지켜보고만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는 즉시 혜인의 휴대폰 위치 추적을 지시했고 동시에 부산 해경 전체에 비상경계령을 발동하여 혜인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기장 앞바다 일대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 작전을 개시했다. 그의 그 날카로운 직감은 지금 딸 혜인에게 아주 심각하고 또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혜인은 머리가 깨질 듯한 극심한 두통과 함께 아주 천천히 의식을 되찾았다. 사방은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온몸은 밧줄로 꽁꽁 묶인 채 옴짝달싹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였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그 사실에 아주 작은 안도감을 느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에게 그 정체불명의 주사를 놓았던 그놈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놈들이 나한테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혜인은 필사적으로 기억을 되살리려 애썼지만 머릿속은 마치 안개라도 낀 것처럼 뿌옇기만 했다. 바로 그때 그녀의 귓가에 아주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박시우였다. 다행히 그도 아직 살아있는 모양이었다. 시우씨, 박시우씨, 정신 좀 차려봐요. 혜인이 다급하게 그를 불렀다. 잠시 후 시우가 아주 힘겹게 눈을 뜨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온통 멍투성이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다. 혜인씨, 괜찮아요. 저는 괜찮으니까 혜인씨나 어서. 나도 괜찮아요. 우선 여기서 빠져나갈 방법부터 찾아야 해요. 혜인은 시우를 안심시키며 주변을 다시 한번 샅샅이 살피기 시작했다. 그때 그녀의 눈에 아주 작은 희망의 빛이 들어왔다. 그들이 갇혀있는 창고 한쪽 구석 벽면에 아주 낡고 녹슨 환풍구 하나가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던 것이다. 만약 저 환풍구를 통해 밖으로 나갈 수만 있다면 혜인은 마지막 남은 모든 힘을 다해 몸을 움직여 환풍구 쪽으로 다가가려 애썼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밧줄로 너무나도 단단히 묶여 있었고 또 아까 그 주사 때문인지 온몸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 바로 그때 시우가 아주 힘겹게 몸을 일으켜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자신의 옷 속에 몰래 숨겨두었던 아주 작은 다용도 칼 하나를 꺼내들어 혜인을 묶고 있던 밧줄을 하나씩 끊기 시작했다. 시우씨, 이걸 어떻게... 혜인이 놀라붙자 시우는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기자 생활 몇 년 하다 보면 이런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건 기본이죠. 마침내 모든 밧줄이 풀리고 자유의 몸이 된 혜인은 즉시 시우를 부축하여 그 낡은 환풍구 쪽으로 다가갔다. 환풍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좁고 또 위태로웠지만 지금 그들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혜인은 시우를 먼저 밖으로 밀어올리고 자신도 그 뒤를 따라 힘겹게 환풍구를 빠져나왔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등대 바로 옆에 위치한 아주 가파르고 험준한 절벽 위였다. 그리고 그들 아래로는 성난 파도가 하얀 거품을 일으키며 시커먼 바위들을 집어삼킬 듯이 몰아치고 있었다. 만약 여기서 발을 헛디디기라도 한다면 그대로 저 차갑고 어두운 바닷속으로 떨어져 상어밥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아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혹은 망설임 따위는 없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아주 조심스럽게 절벽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서야 그들은 기적적으로 그 지옥 같았던 섬을 빠져나와 인근 해안가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다. 그곳에서 그들은 마침내 그들을 애타게 찾고 있던 강철수 경무관과 부산 해경수색팀과 극적으로 합류할 수 있었다. 강철수 경무관은 딸 혜인의 그 처참한 몰골을 보자마자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자신의 품에 꼭 끌어안았고
혜인 역시 아버지의 그 넓고 따뜻한 품에 안겨 그동안 참았던 모든 서름과 공포의 눈물을 하염없이 쏟아냈다. 하지만 그들의 시련은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다. 황만덕과 그의 밀수 조직, 그리고 어쩌면 그들 뒤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는 그 거대한 검은 배후 세력 최태웅과의 그 질긴 악연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으니까. 그리고 혜인은 그 싸움에서 결코 물러서거나 혹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다.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이제는 그녀 자신의 힘으로, 그리고 그녀 자신의 이름으로 이 모든 불의와 맞서 싸워나가리라고. 그녀의 그 뜨거운 심장이 다시 한번 세차게 뛰기 시작하고 있었다. 지옥 같았던 패등대에서의 하룻밤이 지나고 강혜인과 박시우는 부산 해양경찰청 소속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두 사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온몸에 남은 끔찍한 고문의 흔적과 정신적인 충격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특히 혜인은 자신에게 투여되었던 정체불명의 약물 때문에 한동안 환각과 극심한 두통에 시달려야만 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럴수록 황만덕과 그의 배후에 있는 거대한 검은 세력에 대한 분노와 함께 반드시 그들을 자기 손으로 직접 심판하고야 말겠다는 그런 뜨거운 복수심만이 더욱더 강하게 불타오를 뿐이었다. 어느 정도 몸을 회복한 혜인과 시우는 곧바로 강철수 경무관에게 그동안 자신들이 비밀리에 취재하고 또 겪었던 모든 일들을 상세하게 보고했다. 황만덕 일당의 그 대규모 해상 밀수 현장과 그들의 비밀 아지트였던 패등대의 위치, 그리고 그곳에서 들었던 그들의 대화 내용과 함께 자신들이 직접 경험했던 그 끔찍한 납치와 고문의 순간들까지도 강철수 경무관은 딸 혜인의 그 처참한 몰골과 온몸에 남은 끔찍한 상처들을 보며 참을 수 없는 분노와 함께 아버지로서의 깊은 죄책감에 몸을 떨어야만 했다. 그는 자신의 그 완고하고 또 이기적인 고집 때문에 하나뿐인 딸 자식을 하마터면 죽음의 문턱까지 내몰 뻔했다는 그 사실에 치를 떨었다. 혜인아, 이 아비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를 너무 과소평가했구나. 내 그 뜨거운 열정과 용기를 이 못난 아비가 미처 알아보지 못하고. 강철수 경무관은 혜인의 손을 잡고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다. 그의 그 눈물 속에는 딸에 대한 미안함과 함께 뒤늦은 후회, 그리고 앞으로는 그 어떤 위험이 닥쳐오더라도 반드시 딸을 지켜내고야 말겠다는 그런 아버지로서의 굳건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날부터 부산해양경찰청 내부에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강철수 경무관은 이번 황만덕 밀수 조직 사건을 단순한 해상범죄 사건이 아닌 부산 지역 전체의 안보와 경제를 뒤흔드는 아주 심각하고도 중대한 특별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청 내부에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자신이 직접 총지휘를 맡았다. 그리고 그는 혜인과 시우가 제공한 그 모든 결정적인 정보들과 증거들을 바탕으로 황만덕과 그의 조직원들은 물론이고 그들과 은밀하게 결탁하여 온갖 불법적인 이권에 개입해왔던 모든 부패한 내부 세력들까지도 남김없이 전부 다 뿌리 뽑아내겠다는 그런 비장한 각오를 다졌다. 특별수사본부에는 강철수 경무관의 가장 충직한 부하들이자 부산 해경 내에서도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정예 요원들이 대거 합류했다. 그리고 혜인과 시우 역시 비록 민간인 신분이었지만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제보자이자 피해자로서 수사 과정에 필요한 모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특히 혜인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날카로운 직감과 함께 과거 자신이 몸담았던 특수부대에서의 그 다양한 실전 경험들을 바탕으로 수사팀에게 아주 결정적인 조언과
아이디어들을 제공하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냈다. 수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황만덕 밀수 조직의 그 추악하고도 거대한 실체는 더욱더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들은 단순한 해상 밀수를 넘어서 이미 부산 지역의 거의 모든 불법적인 사업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정관계 인사들과 지역 유지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며 자신들의 그 검은 제국을 아주 견고하게 구축해왔던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검은 커넥션의 가장 정점에는 바로 최태웅이라는 이름의 한 중견기업 회장이 자리 잡고 있었다. 최태웅, 그는 겉으로는 아주 성공한 사업가이자 지역사회에 존경받는 자선사업가 행세를 하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부산 지역의 모든 암흑가를 주름잡고 있는 거대한 범죄 조직의 숨겨진 수장이었다. 그는 황만덕과 같은 여러 명의 중간 보스들을 내세워 각종 불법적인 사업들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해왔고 그렇게 벌어들인 검은 돈으로 정치권과 사법부 그리고 언론계에까지 자신의 그 더러운 영향력을 깊숙이 뻗치고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는 해양경찰 내부의 일부 부패한 간부들까지도 이미 오래전부터 그의 검은 손아귀에 넘어가 그의 충실한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그런 충격적인 정황들까지도 속속들이 포착되었다. 그 중에는 과거 강철수 경무관이 한때 진심으로 믿고 의지했던 그의 오랜 동료이자 부하였던 윤상필 경위의 이름까지도 포함되어 있었다. 강철수 경무관은 그 모든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인간에 대한 깊은 환멸과 함께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껴야만 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신성한 조직이 내부에서부터 이렇게까지 썩어 문드러져 있었다니. 그리고 자신이 한때 진심으로 믿고 또 아꼈던 동료가 그런 추악한 배신의 칼날을 자신의 등 뒤에 꽂을 줄이야. 그는 이 모든 불의와 부패의 고리를 반드시 자기 손으로 직접 끊어내고 다시 한번 이 해양경찰 조직을 바로 세우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설사 그 과정에서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잃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는 결코 물러서거나 혹은 타협하지 않을 터였다. 마침내 특별수사본부는 최태웅과 그의 범죄 제국을 일망타진하기 위한 마지막 작전 계획을 수립했다. 작전명은 해일, 그 이름처럼. 이번 작전은 부산 앞바다를 뒤덮고 있는 그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검은 파도들을 한순간에 쓸어버리고 정의의 밝은 등대를 다시 한번 환하게 밝히겠다는 그런 비장한 의지를 담고 있었다. 작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주 신속하고 또 은밀하게 진행되었다. 수백 명의 중무장한 해양경찰 특공대원들과 국정원 요원들이 여러 개의 팀으로 나뉘어 최태웅의 호화로운 저택과 그의 비밀 아지트, 그리고 그가 운영하는 모든 유령 회사들의 사무실들을 동시에 급습했다. 그들은 마치 성난 파도처럼 거침없이 모든 장애물들을 부수고 내부로 진입하여 저항하는 모든 조직원들을 순식간에 제압해 나갔다. 최태웅은 자신의 그 철옹성 같았던 제국이 그렇게까지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모양이었다.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비밀 벙커에 숨어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결국에는 강철수 경무관과 해인이 직접 이끄는 최정예 타격팀에 의해 힘없이 체포되어 차가운 수갑을 차고 말았다. 그의 그 오만하고도 자신만만했던 얼굴에는 이제 더 이상 예전과 같은 그 위엄이나 혹은 여유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깊은 절망과 함께 처절한 패배감만이 가득 어려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황만덕을 포함한 흥룡회의 모든 핵심 간부들과 그들에게 부역했던 모든 부패한 공직자들 또한 줄줄이 체포되어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특히 강철수 경무관의 오랜 동료이자 부하였던 윤상필 경위는 자신의 모든 죄가 드러나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다. 그의 그 마지막 선택은 어쩌면 강철수 경무관에게는 또 다른 의미의 아주 깊고 또 아픈 상처를 남겼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렇게 부산 앞바다를 공포와 불안에 떨게 했던 거대한 악의 축, 최태웅과 그의 검은 제국은 마침내 그 처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다. 폭풍은 지나갔고 이제 그 자리에는 정의의 밝은 등대만이 홀로 남아 어두운 밤바다를 항해하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춰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끝난 후에도 혜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어떤 알 수 없는 깊은 공허함과 함께 쉽게 지워지지 않을 깊은 상흔이 남아있었다. 최태웅과 그의 거대한 범죄 제국이 무너진 후 부산 앞바다는 마치 오랜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고요함처럼 평화가 찾아왔다. 그동안 그들의 검은 그림자 아래에서 신음하고 또 고통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도시는 다시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최태웅을 비롯한 흑룡회의 주요 간부들은 모두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았으며 그들과 결탁했던 모든 부패한 권력의 사슬 또한 끊어졌다. 정의는 때로는 더디게 올지라도 반드시 온다는 그 평범한 진리가 다시 한번 증명되는 순간이었다. 강혜인은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 보였다. 그녀는 더 이상 아버지 강철수 경무관의 그늘 아래에서 보호받아야만 하는 그런 나약한 어린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거대한 악의 세력과 맞서 싸워 이겨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고 또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다. 그녀의 그 용감하고 또 헌신적인 활약은 부산해양경찰청 내부에서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서도 아주 큰 귀감이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진심 어린 종용과 함께 뜨거운 찬사를 받았다. 사건이 모두 마무리된 후 강철수 경무관은 혜인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그는 한동안 아무런 말 없이 그저 따뜻하고 또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딸 혜인의 얼굴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의 그 깊고 검은 눈동자 속에는 과거 혜인을 향했던 그 엄격하고 또 차가웠던 모습 대신 이제는 한 명의 동등한 인격체로서 딸을 존중하고 또 인정하는 그런 깊은 신뢰와 애정이 가득 담겨 있었다. 혜인아, 마침내 강철수 경무관이 아주 낮고 또 부드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이 아비는 네가 이렇게까지 훌륭하고 또 용감한 사람으로 성장해 준 것이 그저 고맙고 또 대견할 따름이다. 아빠. 혜인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그녀가 평생토록 아버지에게서 그토록 듣고 싶었던 바로 그 한마디였다. 나는 그동안 너를 너무 내 방식대로만 키우려고 했던 것 같다. 너를 강하게 만든다는 그 핑계로 너에게 너무나도 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었던 것은 아닌지 지금 와서 생각하니 너무나도 후회스럽고 또 미안하구나. 부디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다오. 딸아. 강철수 경무관은 처음으로 딸 앞에서 자신의 그 부족했던 과거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또 사과했다. 혜인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에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그 넓고 따뜻한 품에 안겨 한참 동안이나 어린아이처럼 울고 또 울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동안 아버지와 자신 사이에 가로놓여 있었던 그 높고도 차가운 벽이 마침내 허물어지고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또 용서하는 그런 화해와 감격의 눈물이었다. 그날 이후 강철수 경무관과 혜인의 관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그들 사이에는 그 어떤 강압적인 통제나
혹은 숨막히는 복종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에는 서로를 한 명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또 신뢰하는 그런 건강하고 또 따뜻한 부녀 관계가 새롭게 자리 잡고 있었다. 강철수 경무관은 더 이상 혜인의 모든 일에 일일이 간섭하거나 혹은 자신의 뜻을 강요하지 않았고, 혜인 역시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과 지지를 마음속으로 느끼며 더욱더 자신감 있고 또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기 시작했다. 박시우 기자와의 관계 역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그들은 이번 사건을 함께 겪으면서 단순한 동료나 혹은 친구를 넘어서는 아주 특별하고도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었다. 시우는 혜인의 그 강인함과 용기, 그리고 정의감의 깊은 존경심을 느꼈고, 혜인 역시 시우의 그 뛰어난 능력과 함께 따뜻한 마음씨에 큰 호감을 갖게 되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또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아주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해 나갔다. 그들의 사랑은 과거 혜인이 김민준과의 그 아팠던 첫사랑에서 경험했던 그런 불안정하고 또 위태로운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아주 견고하고 또 성숙한 사랑이었다. 몇 년의 시간이 더 흘렀고 강혜인은 마침내 자신의 오랜 꿈이었던 해양경찰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부산 앞바다를 지키는 자랑스러운 해양경찰관이 되었고, 그곳에서 자신의 모든 능력과 열정을 다 바쳐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했다. 박시우 역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탐사보도 전문 기자로서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파헤치고 진실을 밝히는 데 앞장서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그런 훌륭한 언론인으로 성장했다. 두 사람은 마침내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쁜 딸까지 낳아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강철수 경무관은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평범한 할아버지로서 손녀의 재롱을 보는 낙으로 소박하지만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 엄격하고 또 근엄했던 모습 대신 그저 인자하고 또 자애로운 할아버지의 그 따뜻한 미소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어느 맑고 화창한 봄날, 혜인은 남편 시우와 어린 딸의 손을 잡고 부산 앞바다가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 위에 올랐다.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붉은 태양이 힘차게 떠오르고 있었고, 그 눈부신 햇살 아래 푸른 바다는 마치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혜인은 그 아름다운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며 자신의 그 길고도 험난했던 지난 날들을 조용히 떠올렸다. 아버지의 그 무거운 그늘 아래에서 숨막히는 사춘기를 보내야 했던 그 시절, 그리고 첫사랑의 아픈 상처와 함께 홀로 세상에 내던져졌던 그 막막했던 시간들.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시련들을 이겨내고 마침내 이렇게 자신의 힘으로 당당하게 행복을 쟁취해냈던 것이다. 그녀는 문득 생각했다. 어쩌면 인생이란 이 거칠고 또 예측할 수 없는 바다와도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고. 때로는 잔잔하고 또 평화롭지만 때로는 집채만한 파도가 몰아치고 또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그런 곳. 하지만 그 어떤 것엔 파도와 폭풍우 속에서도 우리가 삶에 대한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또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쳐 그 모든 역경들을 헤쳐나간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렇게 잔잔하고 또 아름다운 바다를 마주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혜인은 자신의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 시우와 사랑스러운 딸아이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아주 따뜻하고 또 벅찬 행복감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래,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그토록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진정한 행복이자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가치들이었다. 그녀의 새로운 항해는 이제 막 그 희망찬 돛을 올리고 힘차게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그 어떤 폭풍우도 두렵지 않은 그런 굳건한 용기와 함께 세상을 향한 따뜻한 사랑이 가득 차 있었으니까.